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을 들여다보고 또 정확히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브루드TV 중동 전문연구원이신 초현영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탈옥수 얘기로 아주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경계와 보안이 아주 철저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의 교도소에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죄수들이 6명씩이나 탈옥을 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 6명이 또 다 붙잡혔어요. 예, 일단 탈옥 방법이 좀 기상천외한데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화장실 바닥을 파서 담장 밖으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6명 탈출한 중에 4명이 11일 날, 지난 9월 11일 날 나사렛 북부에서 이제 아랍계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체포되냐? 지난 9월 18일, 최근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닌에서 이제 체포가 됐죠. 갈릴리 호수 남쪽이네, 그럼.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2주의 그 추격전은 이제 종결을 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장실을 어떻게 바닥을 판 겁니까? 예. 그럼 그 판 흙이 나왔을 텐데. 그 이스라엘 교도 행정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어허, 이런. 그래서 이제 탈출 배경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번의 모의가 있었어요. 탈옥 모의가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했다가 몇 번 적발되고 실패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안이 또 약해요, 주변이. 그리고 뭐 보통 교도소 하면은 이제 밀반 출입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관리 태만이니까 뭐 그 땅 파서 뭐 이 버리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더라고, 들여다보니까. 결정적인 사유가 뭐냐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특수보안 시설에 수용돼야 될 사람들이 제너럴 파퓰레이션 일반인들이랑 같이 수용되고 있었고, 관리 태만이 이제 핵심이라고, 인재라고 다들 이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아주 그 교도소 관련자들 많이 이제 문책 들어갔겠네요. 요번에 그 탈옥수들이 탈옥했던 교도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그 이스라엘 북동부에 펼쳐진 요르단강 서안지구 경계에서 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웨스트뱅크의 북쪽에. 예. 그래서 그 탈옥수들이 나사렛으로 가고 제닌으로 가고 멀리 도망은 못 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 200곳의 검문소를 이제 바로 이제 설치를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신바트 같은 이제 국내 보안청까지 동원돼가지고 첨단 장비로 이제 드론도 띄우고 다 보니까 비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죠, 이동 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 파우다라는 걸 봤거든요. 혼돈. 야, 그 이스라엘 그 첩보 부대들의 테러리스트를 쫓는 그 장면을 보니까 드론에다가 뭐 저기에선 열 카메라로 이 범인을 찾아내는데 이 탈옥수들이 다 잡힐 수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그 탈옥수들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까? 총 6명 중에 1명이 이제 수계급인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집권 파타 정당의 이제 산하 군사 조직이 있거든요. 알 아카스다 순교여단이라고. 여기서 이제 전직 지휘관으로 2000년대 촉발된 2차 인티파다를 이끈 수계급 테러범이고요. 나머지 5명은 이제 서한지구 북부마을 제닌에서 활동하는 이슬람익 지하드 계열의 이제 조직원으로서 다 종신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탈옥수들이 잡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나사렛 쪽에 있는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이제 탈옥을 하면 이제 먹을 것하고 은신처가 가장 중요한 두 개가 필요한데 그걸 다 제공 거부하고 그래서 바로 신고해가지고 바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하기야 뭐 탈옥해가지고 뭐 바로 먹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산속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다가 허기가 지니까 민가로 찾아갔는데 그 민가가 주로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탈옥수 얘기 뉴스에서 봤는데 그 탈옥수들이 우리 집에 왔다니까 도와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고 같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은 계열이니까 이 신고한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은 이제 성토를 하죠. 뭐 SNS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왜냐하면 팔레스타인계 이 사람들은 국민적 영웅이거든요. 하마스도 이제 이들을 이제 선동의 하나의 소재로 삼고 있고, 뭐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범법자고 탈옥수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테러범인데,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선동의 하나의 또 하마스의 성동 효과의 하나의 테마로서 이들을 활용하고 이걸 또 근거로 해서 또 교도소에서 또 폭동을 일으키고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장외 시위도 벌이고 교도소 안에서 이제 또 폭동이 일어났군요. 예, 방화 저지르고 뭐. 야,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교도 행정이 좀 진짜 문제가 많은가 보네. 교도소장이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에요. 6개월, 7개월대로 바뀌고 인사관리 엉망이고 테러범들이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그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보스처럼 일반 음식 안 먹고요. 외부에서 조달되는 사식인데 아주 A급 와인 뭐 이렇게 먹고 인터넷 하고 핸드폰 쓰고 이 돈을 다 어디서 지원하냐? 그 자치정부 PA에서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처럼 사는 거죠. 자기도 막 들락날락하고 간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중드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안보가 강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도 행정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대국민 성토도 있고 중립적인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개혁을 한다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탈옥수들을 체포했다고 해서 저 가자지구 하마스 쪽에서 동조하는 의미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를 또 날렸어요. 예, 이제 이쪽에 이제 무력 시위죠. 9월 10일 오후와 13일 새벽에 하마스는 이제 세 차례 로켓을 이제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 지역에 발사를 했는데요. 가운데 2발은 이제 요격이 됐고 나머지 1발은 이제 인명피해 없는 지역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지껏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인명 재산 피해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 이스라엘 공군은 바로 이제 응징보복 들어가죠. 그래서 하마스의 이제 로켓 생산, 비축 시설 그리고 지하 터널을 바로 공습해서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하마스는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선전선동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영웅으로 칭송할 뿐더러 탈옥범들을 이스라엘과의 휴전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또 엄포를 놓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탈옥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모든 이제 교도소의 화장실 바닥을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하고 교도 행정에 아주 이 혁신을 좀 이번에 가져올 수 있는 계기는 됐겠네요. 예, 뭐 다들 뭐 성토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쉬쉬하지 마라. 이스라엘 언론을 보면요. 생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교도소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관련해서는. 감독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부대의 역할인데 이게 요번에 이제 마지막 2명을 생포할 때는 그 제닌 지역에 들어간 걸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그 보도에 보니까 사마리아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작전을 한다고 기만 이제 전술을 펼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화팀이 들어가서 이제 급습하는 걸로. 그러니까 딴 지역 간 줄 알고 제닌 지역에 은신하던 친구들이 그 2명들이 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드론에 딱 포착돼서 거기를 그냥 급습을 해버렸죠. 전술 자체가 보면 무슨 만화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진짜 기발한데, 교도 행정은 진짜 완전 제3세계 수준이니까.
약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 이스라엘의 특공대들이 테러리스트들을 뛰어난 작전과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잡아들인들 그걸 잘 관리 못하는 이 교도행정이 엉터리면은 이거 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 이번에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만에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집트의 LCC 대통령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을 가진 주된 그 목적이 이집트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다 요청하는 건데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의 군인을 주둔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이제 공개 회담에서는 이제 표면적 어젠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하마스의 재무장 예방, 그 다음에 리비아 내전에서 터키 역할 등 영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하용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집트군의 비무장지대인 시나이 반도 북부 주둔 필요성을 이스라엘 총리에게 공식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집트는 비공개 회담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깨고 베네트 총리하고는 공개 회담으로 전환한 배경이 이제 바로 좀 껄끄러운 시나이 반도 북부 주둔을 위한 이스라엘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공개 회담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그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영토 아닙니까? 이집트 영토인데 이집트 자기네 영토에 자기네 이집트 군인을 주둔시키는 문제를 왜 이스라엘한테 양해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집트 영토인 게 맞았죠. 근데 1967년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한테 패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1979년에 이집트와 이제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시나이 반도 북부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비무장지대로 남겨두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바로 미치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위협이 되거든요. 그때 79년도에 돌려줄 때 그 시나이 반도 그쪽을 비무장지대로 하자. 예, 평화협정에 맺을 때 그 조건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쌍방 병력들을 이제 우리로 치면 DMZ죠. 그러니까 민정경찰만 할 수 있고 정식 군인들은 투입 안 되게끔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시나이 반도에다가 이집트 군인을 주둔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뀐 겁니까? 이집트 쪽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거기 그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이제 IS. 그 다음에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슬람 극렬 세력의 무기 밀반 이후에 그 거점이 되거든요. 그쪽이 또 가자 지역이랑 가깝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자 지역에서는 여기 이제 지하 땅굴로 뭐 각종 뭐 군수물자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걸에 대한 위협으로 이걸 손을 봐야 되는데 병력이 없으니까 손을 못 보고. 이집트는 약간 좀 뭐 이스라엘처럼 민주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거기다가 그냥 독가스를 그냥 살포해 버렸어요. 어디다가요? 지하 터널에다가. 이집트 애들이? 예. 오호. 가자 지역에 이제 거기서 이제 군수물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닫아 걸고 화학 공격을 했다고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문제도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종합적으로 이제 좀 이 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제 일단은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바라크 정권 시절에 이집트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거부했겠죠.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에다가 이집트군을 주둔하는 건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로 코앞이니까. 예. 근데 현 LCC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을 이제 제압하고 이제 집권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공개 회담 이전에 사실 실무자끼리 조율이 있었다고 보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카멜 정보국장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베네트 총리 이하 안보 당국자들한테 주둔 병력의 규모, 미션 목표, 그다음에 군자산 전개 계획 등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제 가자로 통한 땅굴이 존재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가자를 통제해야 되는데 해안가나 이제 시나이 반도 통해서 진입이 되니까 군수물자가 위에서 아무리 폭격을 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후방에서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이집트가 병력을 주둔함으로써. 근데 그 병력의 요건이나 이런 작전 사전에 뭐
협의하는 이런 것만 이제 완성이 되면 거의 뭐 그린라이트라고 보는 게 맞다고 현지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의 군 사력이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를 그 공백 상태를 누가 메꾸냐면 IS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시나이 반도하고 이스라엘 남쪽 연결되는 그 국경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한국 분들이 몇 분이 거기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집트로 가서 스핑크스 보고 피라미드 보고 시나이 반도 들렸다가 이스라엘로 오는 그 일정이 지금은 막혔어요. 그만큼 그 시나이 반도가 IS의 아주 그냥 활동 무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하고 가자 지구하고 국경 사이에 이 하마스 애들이 거기다 땅굴을 많이 판 거예요. 땅굴을 팠는데 땅굴이 이렇게 개구멍 정도의 수준도 있지만 그 속으로 땅굴 속으로 소들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래서 거기서 무기도 왔다 갔다 하고 생필품, 뭐 담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민들이 이집트 쪽에 가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해가지고 튀겨서 갖고 이렇게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그래서 하마스 애들이 터널, 땅굴을 통과하는 데 들어가는 그 세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배 한 갑에 세금을 1.5달러 받고 치킨 한 마리 들어가는데 세금을 3달러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글로 계속 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기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란 쪽에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다가 시나이 반도에서 그 터널을 통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이 터널이 굉장히 이게 골치 아팠거든. 근데 가자지구 안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연결되는 터널들은 이미 대부분 이스라엘 쪽이 다 찾아내서 폭격해서 무너뜨리고 뭐 다 그 봉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 이집트 쪽에 시나이 반도 쪽의 터널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이집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 군인이 이제 거의 한 40여 년 만에 이제 다시 재주둔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겠네요.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다음 이슈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피드 외무부 장관이 이 가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와 이렇게 무력으로만 싸우겠는가? 가자 지구의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이 상생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가자 지구의 전기와 가스와 생활 용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자. 그러나 그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주장을 얘기했다고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위해서 고안된 방안인데요. 지난 9월 10일 대테러 콘퍼런스에서 이제 라피드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이제 2005년 가자 철군 후 재점령 혹은 현재와 같은 이제 지리멸렬한 이제 공방전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획기적으로 가자 시민을 직접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의 이제 청사진을 이제 밝히는 이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빈곤과 공포, 폭력, 실업에 허덕이는 가자지구 주민의 상황이 하마스 통치 때문이라면서 하마스와 가자 주민 분리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른바 경제와 안보를 맞바꾸기 전략을 제시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면은 핵 포기할 것이다. 햇볕 정책이랑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입구, 이스라엘 쪽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가면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쫙 줄 서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가 까다롭대요. 물자들이. 왜냐면은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다 보니까 진짜 그 전기와 수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을 도와주려고
수도관을 이렇게 설치해 준다든가 참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바닷가 쪽이라. 그래서 비료를 보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수도관을 위해서 파이프를 들여보내주면은 이것을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수도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수도관을 설치하라고 가스관을 설치하라고 들여보내준 파이프로 로켓포를 만들고 그 로켓포가 발사될 수 있도록 폭탄을 뭐로 만드냐면 비료로 이걸 폭탄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여보내면 하마스가 일단 다 걷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무기로 만드는데,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직접 이 비료와 수도관과 전기를 직접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지금 발상으로 나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연정 멤버인, 기디온 사르 법무장관은 지금 현 희망당 의장이에요. 7석 갖고 있는 정당인데, 이제 이런 대안에서 이제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게 하마스고,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일반적 테러 단체인데 지금은 행정과 정규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큰 조직이거든요. 근데 경제적 대가로 군사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전무하다고 하면서 이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크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죠. 사실상 같은 연정 멤버인 라피드 장관을 향해서. 하긴 뭐 경제력을 위해서 군사력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하마스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것을 이스라엘 쪽이 기술자들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하마스가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 시설을 고쳐주고 이 도시가스 파이프를 매설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하마스가 다 이리 갖고 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다가 또 이제 군사 물자로 돌리고 전용하고 그러죠. 이렇게 될 줄을 뻔히 알면서 왜 라피드 외무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유럽과 미국의 이제 이국가 해법을 이제 본인 딴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묘한이라기보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이제 집행될 가능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이 가자지구의 일반 시민들은 계속해서 그렇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하마스와 연결돼 있고 내통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분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분리 대응이 한 통속 아닌가? 이것도 이제 판단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행정과 군대를 다 이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거기서 이제 하마스의 또 관료들도 있고 등등 있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쉽게 단칼에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 이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삼촌이 하마스의 테러리스트고, 뭐 작은아버지가 또 하마스의 요직이고 막, 그러니까 뭐 누구를 믿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예.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코로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가 이스라엘의 새해를 뜻하는 이제 로시아샤나 연휴가 시작되었고, 또 각 학교마다 그때 시즌에 방학을 맞이했다가 이제 또 개학하는 그런 시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강도를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이게 발표를 하거든요, 보건당국에서. 근데 9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6,456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진자로. 그 다음에 이게 12만 6천 명을 검사했을 당시에 5%만이 이제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9월 달이 이제 러시아샤나도 있지만 용키프로 계속 이제 거의 9월 전체가 이제 연휴더라고요, 보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 이제 아직 태풍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계속 대기 상태로 이제 요주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 용키프르 대속절 때 이제 수백만 명이 모인 성전기도에서 아마 거기서 대량 전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는 하고 있는데, 걱정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그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
2차 때보다는 항체가 10배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지난 9월 14일 날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인 셰바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나온 자료에 따르면요. 2, 3차 접종 일주일 후 항체 보유 수준을 각각 비교해 보니까 2차 대비 3차가 10배더라고요. 항체 보유 수준이. 그만큼 이제 항체가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4차 접종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3차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자연 항체 혹은 자가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3배 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2차 부스터 접종자하고 항체 수준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항체 수준은 강화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주사를 맞게 되면 두 번째보다는 뭐 더 효과가 있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섞인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새로운 바이러스, 노마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HIV 항바이러스,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죠? 예. 에이즈 바이러스를 맞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보고서가 또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요. 예. 그럼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이제 백신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치료제 쪽인데,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 자료가 나왔는데, 코드 파마라 제약업체에서 이제 이스라엘엔 연구소가 있거든요, 소재. 거기 따르면 이제 코드비르, 이제 이른바 HIV 치료제죠. 그 1차 임상을 이제 통과한 상태고, 치료제 접종 후 수일 내에 완치가 됐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5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임상을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 내지 6개월 안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로 쓰려면 약을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약을 막 임의로 의사가 조제할 수가 없어요. 딱 거기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허가 중에 하나가 긴급 사용 승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에이즈 치료제에 있는데, 기존에 이제 환자들한테 그걸 이제 섞어서 이제 칵테일로 했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딱 명명해서 나오려면은 이제 이런 1, 2, 3차 3상 실험 결과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15세기경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 돌았을 때 유럽 사람들도 많이 희생당했지만 유대인들도 누명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유대인들이 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 연구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밖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란한테 너희들은 더 이상 시리아 내전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예, 지난 9월 13일 날 이제 시리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회담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워딩이 뭐냐 보니까 유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외세는 시리아 재건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유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외세가 바로 이란이거든요. 그럼 이런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현지 매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시리아 내전에 이제 이란이 개입했는데 국가 재건에는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냥 시아파 계열 이란 축 세력만 강화에만 그냥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뭐 국가가 이제 사분을 댔으니까 뭐 같이 경제 개발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냥 싸움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경고가 내려졌죠. 근데 이런 푸틴 아사드 회담이 이런 발언 배경에는 지난 9월 9일 날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란 핵을 강력하게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라피드 외무장관이.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슬슬 이제 중동에서 빠지면서 러시아가 영내 이제 파워 브로커로 이제 일종의 밸런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현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이란한테 뭐 끼어들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이 러시아도 사실은 없는데. 그렇죠. 러시아도 많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개입 정도는 갔는데 이제 명분이죠. 우리는 개입을 해도 아사드 정권의 그 순항을 위해서 하고 있고, 너네는 그냥 종교적 분쟁을 하고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 말을 듣겠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리아 안에도 이란의 그 군사기지나 예. 군인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예, 예. 어허, 이런. 주로 이제 이게 그 IRGC 관할 사항이죠. 이제 그쪽 그 대리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란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군이 안 들어가요. 그 대리 세력, 이제 군복 없는 애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자기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청부업자들 역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문제 났을 때 그냥 발 빼면 되거든. 우리 한 거 없다. 얘네들이 한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디나이빌리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 보내주고. 예, 돈 다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한테 그래? 나랑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정규군이 가 있고 군사 고문단도 가 있고 각종 기술개발 뭐 이런 같은 등급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뭐 그 정도 비교위가 있다라고 이제 러시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해외에 주둔 해군 기지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시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봐도 시리아에서 그 러시아의 입김이 얼마나 센데, 어쨌든 이란이 앞으로 그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아프간 문제를 또 건너뛸 수가 없네요. 아프간 그 수도 카불에 있는 바그람 공항, 여기를 거의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접수를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지금 텔레반들이 이걸 공항 운영하려면 이제 노하우가 기술이랑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 과도 정부가 이제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오퍼를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터키 정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제 거의 중국이 이제 바그람을 접수하는 걸로 사실 뭐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형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부터 미화 3,100만 달러를 이미 그 원조 지원을 이미 했고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1차로 한 겁니다. 탈레반 과도 정권에. 그러면 탈레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이 뭐냐? 그 중국의 이제 1대1로의 가장 천병이라 할 수 있는 바그람 공항이거든요. 그 미국이 다 만들어 놓고 빠지고. 근데 그걸 지금 중국이 지금 접수한다고 해서 지금 운용관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진짜 1대1로를 위한 교두보라기보다도 이 브릿지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보통 항만 뭐 이런 육상 공항까지 이제 딱 그 크루스터에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뭐 중국 좋은 일 시켜준 거죠. 그럼 탈레반 사람들도 중국말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중국 사람들도 역시 아프간 말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프간은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양론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탈레반이랑 잘 지낼 거다라는 또 그런 찬성론자들이 있고 반론은 결국 중국도 제국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탈레반 별명이 아프간의 별명이 제국의 킬러인데 중국 너네라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돈은 물론 받겠지만 거기서 이제 영향력 행사하면은 뭐 너네 미래도 밝지 않다라고 보는 인도 학자들이 특히 많아요. 인도가 이제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안 좋은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비관론도 있고 긍정론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왕위부장이 외교부장이 아프간을 방문해서 탈레반하고 회담도 하고 그게 결국은 중국이 아프간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탈레반이 언제든지 중국을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세계는 보고 있고. 예. 위구르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간은 이게 딱 정리된 게 아니에요. 결론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ongoing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공항을 중국이 접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관문을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건데 탈레반이 결국 중국에 또 꽉 붙잡힐 수도 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논쟁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 게 그겁니다. 아프간에 다양한 광물 자원이 있는데
그 광무장을 이제 획득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요충지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 자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러시아도 예전에 소비에트 시절에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거의 제국이 붕괴됐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이라고 뭐 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프간에서의 중국의 그 입지 계속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